접종 후 혈전 생성 논란으로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단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주말 효과에도 하루 확진자가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했고 더블링 현상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유병우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죠. 예.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재개되는데 30세 미만은 이 접종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30세인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근거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맞는 예방접종이 있는데 그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왜 생후 한 달 안에 맞고 두 달에 맞고 6달 뒤에 맞아서 3번을 다 맞아야 되는지 규칙은 언제 맨 처음에 정해졌을까요? 사실 그것은 대규모의 안전한 임상을 통해서 가장 적정한 숫자를 구하게 된 것이죠. 예. 최근에 우리가 도입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그것이 모더나사나 화이자사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사나 이런 대규모 안정성이라든지 효용성의 평가 없이 바로 시장에서 직접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가이드라인, 즉 규칙이 정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30세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은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하는 예방접종인데요. 보통 초등학교 때까지는 무료 예방접종으로, 물론 작년에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였지만 초등학교까지 잘 맞았기 때문에 일단 예방접종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또 30대가 되면은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많이 접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가운데 보통 우리가 윈도우 피리어드라고 하는 가운데 낀 세대인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는 독감 예방 접종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벡터 방식의 예방 접종에 과다한 면역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혈전 관련된 보고의 근거가 주로 30세 미만이었던 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 의료진들을 포함해서 저도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예방접종을 맞았지만 예. 20대, 30대 초반에서의 면역 반응이 많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30대 미만이라고 정해줬고 이건 각 국가마다 기준이 다른 건데 예.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는 이런 기준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예. 논란이 많지만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얀센 앞으로 이제 도입될 그 다른 예방접종이 모두 다 이미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30세를 기준으로 했는지까지 좀 들어봤고 이렇게 정부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이제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 다른 백신을 맞게 되는데 다만 이미 1차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30세 미만은 2차 접종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맞게 하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딱히 부작용 우려는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우선 이 혈전이라고 생기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혈전 전문가분이 이번에 이 혈전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혈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지거나 당뇨나 고혈압, 혈관 질환이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예방접종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아닌 거죠. 서양인 경우에는 보통 1000명당 1명, 한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값은 없지만 3000명에서 4000명당 1명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다만 예방접종 등으로 탈수가 되거나 과도한 면역 반응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기존에 예방접종 받으셨던 분 중에 30세 미만이 약 10여만 명 분이 주로 의료진이겠죠.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했는데 보통 지금까지 보고를 보면 혈전 형성이 접종 후 4일에서 28일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3월 6일 날 예방접종 했거든요. 이미 4주가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1차 접종 후에 4주가 지났고 그 이후에 다른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만 30세 미만에서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 1차 예방접종자는 2차 예방접종을 진행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얀센 백신에서도 혈전 생성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 백신도 도입 전에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데요. 예. 미국에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승인을 예. 받은 상태인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지금 젊은 층에서 얀센사의 1회 예방접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제 지인 후배 의료진들 현지에서 연수나 공부하는 분들을 통해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방접종 후에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과 아주 유사하게
몸살 기운이라든지 예. 저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는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제조 방식인 바이러스 벡터 방식과 얀센사의 이런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일치점 때문에 왠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경우에 혈전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독감 예방접종이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전 국민이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한꺼번에 예방접종한 적이 없습니다. 예.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또 예방접종 후에 여러 가지 보고사항 체계가 훨씬 더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전엔 몰랐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러한 보고들은 굉장히 귀중한 정보로서 혹시라도 고위험군에서의 혈전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만 마치 이런 언론 해외 또 국내 언론 보도들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 혈전을 더 많이 만들고 사망률이라든지 이게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 이런 과학적 근거는 없는데 이런 보도들이 앞뒤로 연결되면서 나올 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기에 증상을 발견을 하면 또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도 좀 내가 혈전증이 있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고 하면 혈전증에 대해서 이런 방송이 가장 많았을 겁니다. 장시간 비행기 여행을 하고 발생하는 이코노미 증후군. 이런 경우에 오랜 시간 한 자리에 있고 탈수가 되면서 다리에 있는 정맥이 올라올 때 갑자기 다리가 땡기고 아프거나 갑자기 통증, 가슴의 통증, 호흡곤란을 느낀다. 단 40대 미만의 젊은 분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지혈증 등 혈관 질환이 없는 이런 분들인데 갑자기 발생하면 예. 이럴 때부터 혈전증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 그건 어떤 제조사든 이번 코로나19 관련한 예방접종 한 후에 갑자기 종아리 근육이 땡기고 아프고 그리고 가슴의 통증과 호흡곤란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하신다고 하면은 빠르게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요. 예. 혈전, 사실 우리가 혈전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질환이 있습니다. 예. 뇌졸중,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막아서 생기는 질환인 경우에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그런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 회복하는데 이거는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한다면 더 적절하게 그리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예. 이렇게 혈전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고요. 지금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이제 40일이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 80세 이상 접종자가 가장 많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령층의 치사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80대가 가장 많았다는 거는 앞으로는 좀 치사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예방접종이 첫 번째 논란은 65세 이상의 예. 안정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보류를 했었지만 오히려 최근에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은 저는 아스트라제네카사에 나온 예방접종이 미국 FDA 승인을 곧 받을 걸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데이터나 연구결을 봤을 때 오히려 안전한 걸로 65세 이상에서 예.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방접종을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정은경 청장 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입소하신 65세 이상 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와 의료인들, 즉 연결고리를 차단막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치명률이 줄고 감염이 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즉 우리가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대규모 유행과 치명률을 막을 수 있는 건데요. 결국은 예방접종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우리가 인구의 중위군인 40대, 50대, 60대가 예방접종을 많이 맞게 되면은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11월 이후에 4차 이후에 올 수 있는 6차, 7차의 대유행도 대한민국에서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희망적인 데이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 그 초기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이 변이 바이러스에는 이 백신이 효과를 크게 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접종 결과 분석으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에 의하면 백신의 이 남아공발 변이의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 결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우리가 보통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거 왜 맞나? 특히 얀센사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그 파이자사나 모더나사의 그것인 90%대가 아니라 67%, 70%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방접종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 질병이 진행되더라 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돼서 입원을 막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1대1로 비교할 수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얀센사에서 나온 거는 남아공에서 변이가 유행하는 시점에서 나왔던 데이터 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그런 값이고요. 파이자사에서 발표한 내용 같은 경우는 물론 잘 준비된 실험실적인 부분이라서 굉장히 퍼센트가 높지요.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등에서 변이 바이러스로 감염이 됐을 때 이게 감염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발표인지 아니면 이것이 예방접종 후에 감염으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해서 입원까지 필요했는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로 값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무증상 확진이나 확진에 대한 부분이지 이것이 즉 변이가 있으면 변이에 대한 감염을 피하기 어려워서 감염은 이루어지나 이것이 중증으로 진행됐다는 그런 결과값이 아니라서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국내 코로나 상황도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흘 연속 600명대인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제일 최근에 좀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이 4차 유행 우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좀 추세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4차 유행 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차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에서 촉발이 돼서 예. 전국적으로 퍼졌는데요. 보통 우리가 방역 당국의 이제 K방역의 핵심은 바로 이 추적입니다.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찾는데 3차 유행의 연결고리는 이미 2월 중순에 3월 초에 다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 터널을 지나면서 줄어들길 기다렸는데요. 즉 지금 3월 말부터 4월에 나오는 추이를 보면 급격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400명, 400명,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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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이렇게 맞아요. 천천히 그러니까 더블링이 아니라 이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을 때 급격히 물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서서히 물이 올라오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밀물 시기에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서서히 올라가는 4차 유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는 아마 600명 또는 500명 후반대로 나올 수 있지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주에 정상적이고 또 추적이 가능한 검사 건수가 나오게 되면 800명, 900명도 나올 수 있는 지금 수학적 전지뿐만 아니라 재생산 지수 및 추적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차 유행 중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죠. 물이 허리에 차 있다가 갑자기 목으로 차오르면 위기라고 느끼지만 허리에서부터 천천히 물이 차오르면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방역 지침에서 3주간 일부 변형, 물론 그것도 강도가 들어가고 피해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요법이 지금 우리가 2주간 연장하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서울 수도권과 부산들 주요 도시들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방역에 대한 피로감은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길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면은 이게 4차 유행인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게 결과가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어떻게 나올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4차 유행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4차 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서서히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얘기 들을수록 참 상황이 심각한데 이런 가운데 지금 유흥업소발 감염들이 참 심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누적 확진자가 372명까지 나왔고 서울도 곳곳에서 지금 방역 수칙을 어긴 유흥업소들이 적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방역에 대한 피로감, 거기에 계신 분들 실제로 제가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 누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영업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로감에 있어서 또 본인이 막아도 또 손님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 다 피해자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문을 닫게 되면 행정명령으로 더 큰 금전적 손실도 보게 될 거고 거기를 또 고리를 삼아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2020년 5월 달 이태원 클럽발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퍼졌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다중이용시설인 유흥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적절히 착용하지 않고 무증상 확진자 젊은 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분들이 검사를 그때 작년 5월처럼 열심히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친구들 만나고 직장 생활하고 그게 촉발이 되면 그게 바로 4차 유행의 증폭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만약에 영업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런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더 많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시간을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하나의 강력한 목소리가 필요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준비하는 것과 중대본을 준비하는 것이 두 가지의 목소리 내는 거는 좋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고위험업소가 아닌 예를 들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낮 시간에 운동시설 가서 운동하시는 분 없죠. 그래서 예. 영업시간 총량제 나는 4시간만 하겠다 그러면 7시부터 11시까지 방역주칙에 대해서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다만 술을 마시거나 또는 마스크를 벗을 일이 많은 이런 비말이 발생하는 환경인 경우에는 사실 영업시간을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일관적인 부분, 즉 우리가 자영업에 있어서의 비말 발생과 고위험군에 따른 영업 총량제 부분이 서울시에서 아직 얘기가 된다고 하면은 예. 일괄적으로 10시에 닫는 것이 아닌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되고요. 다만 술을 드셔서 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방역이 지켜지기 어려운 거거나 하면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로 목소리를 내서 이용자와 또 우리가 거기 우리 사용자 그리고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혼돈의 메시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시죠. 예, 그 확실한 메시지를 이제 주기 위해서 내일부터 이제 수도권과 부산 유흥시설이 영업 중단이 되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당장 내일부터 문을 닫으라라고 하는 것이 글쎄 쉽게 받아들이기엔 또 어려운 문제라서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요. 너무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하철, 버스, 사람 밀집 그리고 일부 백화점이나 그런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분은 왜 아니고 우리만 하느냐.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지만 확실한 것은 마스크를 벗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추적되지 않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비말을 흡입하면 예. 감염이 가능하다. 즉 예전에도 사람이 많은 데 갔다 오면 감기 많이 걸리는 건 같거든요. 하지만 마스크를 잘 쓰는 공간이라고 하면 좋죠. 문제는 대부분의 유흥시설과 그다음에 유흥주점 중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켰는데 예. 선의 피해자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이런 조치들은 그 같은 직종에 계신 분들이 서로 자정을 해서 방역당국과 소통을 서울시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네. 그런 역할을 해서 그것이 일괄적인 부분이 아니라 모범 방역하는 곳에서의 영업에 대한 사례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행정명령으로서의 영업 중단 등이 조금씩 나눠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과 벌이 나눠짐으로써 코로나19가 앞으로 더 장기화될 수 있을 텐데 업종별의 형평성과 또 그분들의 생존권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뭐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뭐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정부와 이 서울시의 어떻게 좀 협의점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끝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전문가들의 그런 협의체가 중요한데요. 중앙정부 쪽에서 참여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실 거고 예, 그렇겠죠. 또 서울시에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즉 정책적 결정은 우리가 정치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의사들 또는 의료진 그다음에 감염 전문가분들의 자유로운 의학적 열띤 토론, 열띤 토론은 열려 있어야 되고 그 열띤 토론의 결과물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됨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좋겠죠. 그것이 전문가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보통 전문가들이 의견을 정합하거나 또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실제로 방역 현장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예. 열띤 토론을 하고 의학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그거의 중심을 전문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실명으로 남기고 그것을 우리가 정책 실명처럼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보는 와중에 이 정책 결정자들이 책임 있는 행정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소통이 되는 방역의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소식은요. 유병우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